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무당층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이 오늘 무당층의 표심을 좀 점검해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세 분의 답을 좀 듣기 전에 일단 이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려야지 이게 어디로 이동할 거냐 이 답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3자 대결, 무당층에서 3자 대결을 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3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0.4%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9.8%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없다도 20.2%나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세 분께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까? 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해찬 최고부터. 적을까요? 아니요, 뭐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막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네, 저는 이재명만 아니라면이라고 했어요. 지금 많은 중도 성향이나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이재명은 아니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저 결과에서 보듯이 안정감이 있고 경륜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주자들에게도 흩어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좀 안개 속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을 이끌고 안정감을 보여주는 한덕수 대행에게 기대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점에서 무당층 조사가 가진 의미가 분명히 있죠. 다만 제가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정치 평론을 꽤 오래 해왔는데 무당층 조사만 따로 떼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 표심만큼이나 각 진영의 지지를 얼마나 결집시킬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종합된 결과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체 결과에서는 진보 진영 결집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지만 무당층으로 가면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 말인즉슨 그게 한덕수가 되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건 범보수 진영에서 한 명의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무당층과 중도층의 거부감이 어찌되었든 최종 국면에선 이 대선을 박빙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한편의 예고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저는 민주당으로 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장해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한 건데 저 조사가 저는 좀 잘못됐다.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한 조사, 그 결과 그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렇게까지 떠 있다가 출마를 안 한 상황이 오면 그럼 저는 뭐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저기에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주자가 안 들어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됐던 아니면 지금 이준석 그 후보가 됐던 저쪽으로는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는 들어있지도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있다라는 뜻은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한 거 아니겠느냐. 네. 중도층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돼서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그 여론이 중도층 안에서도 늘 60%, 70%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라는 걸 그대로 수용했던 국민의힘에게 과연 중도층의 일부 표심은 가겠지만 전체 표심이 갈 가능성 저는 좀 매우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이기인 최고는 어떤가요? 이준석 후보도 뭐 10% 가까이 나왔는데요. 예, 저도 이제 아까 써내라고 하셔가지고 이준석 네. 후보라고 노골적으로 쓸려다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러네요. 만약에 그 슬로건을 듣고 누구 한 명을 떠올릴 수 있다면 네. 아마 그 후보가 무당층의 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되게 지능적이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치러진 대선 조기 대선에서 사실
덮어놓고 심판 선거했다가 문재인 정부라는 아주 악랄한 정권을 만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남녀가 갈라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갈라지고 여러 남녀들이 막 갈라지는 어쨌든 지금의 일은 결과까지 이뤄졌고 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빠르게 윤석열 후보를 외부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심판 선거했다가 지금 나라가 또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도 상당히 높고 많은 민생이 중요하다라고도 국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 선거마저도 사실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가. 이제는 아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그런 선거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외교, 경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대안을 낼 수 있는 후보 혹은 진짜 정치 싸움을 골몰하지 않는 후보를 골라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국가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한테 무당층은 표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한데 저렇게 무당층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3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 그거는 대중적으로 좀 관심이 좀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중도층 입장에서는 뭐 너무 보수화가 되어 있다거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좀 새로운 인물이다, 뭐 중도 쪽에 좀 가까운 후보다 이렇게 본다고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이기는 합니다만 네. 노무현 정부의 총리이기도 했거든요. 예.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고 강한 지도자들에게 열광을 했다가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캐릭터 강하고 뚜렷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경륜, 경험, 안정감, 그리고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뭐 보수적인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냈다거나 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 차분하고 신중해 보인다는 점이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강하지 않은 무당층에게 소구되는 장점이 아닌가 싶고, 다만 만에 하나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네. 온갖 네거티브나 정치권의 지저분한 싸움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을 증명해야 되는데 관료 출신의 정치 유망주들, 뭐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그 맷집이 없어서 중도에 꺾이는 경우 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죠. 네, 그래서 관료 출신으로서의 안정감은 분명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는 장점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맷집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만약 출마를 선언한다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검증을 받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신경을 쓰는 듯 안 쓰는 듯 하는데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이런 뭐 여론조사도 나오다 보면. 근데 뭐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실 테고,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로 지금까지 정권 초반부터 하고 있는 거니까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런 공격이 좀 가능해 보이긴 해요. 그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께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총리를 하셨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5년의 국민들께서 부여했던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죠.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부죠. 그러면 이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했던 역할들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제가 잘못됐다라고 크게 지적했던 것만 한번 나열해 볼게요. 22년도에 이태원 참사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159분 정도의 아까운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부산 엑스포 그렇게 된다 했는데 29표 받았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잼버리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뭐 수습하느라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긴 했죠. 그렇죠. 네. 또 가장 큰 게 지난 12.3 비상계엄을 말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지명했던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러서 결국 국민들 앞에서 퇴장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패한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함으로 했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묻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그 이후에도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어제도 그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분에 대해서는 임용하면 안 된다. 일단 멈춰라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판단에 본안 소송은 아직 안 나왔지만 9분 전체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전원 일치로 안 된다고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월권이다. 월권이다. 월권의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이 월권을 넘어서 위헌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24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을 때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확연한 지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무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저는 좀 가급적이면 하실 거면 아싸하게 딱 나와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심판대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평가 받아보겠다. 모호하게 하지 말고. 네. 예.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하신다면 저에게 표를 주시고 네. 그리고 저를 윤석열의 아바타,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고 평가하신다면 저에게 표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로 딱 대선까지 47일 남았어요. 47일 남은 이 시간에 권한 대행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 또는 국정의 안정의 의무 이런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언제쯤 입장을 밝히기는 할지 이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밝혔잖아요. 안 나가겠다고. 출마하지 그것도 않겠다. 아니라던데.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혔는데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는 건 정치권 일각과 호사가들의 예측이죠. 본인은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속 입장을 밝히라는 거죠. 정치잖아요. 정치권에서 뇌표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밝히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좀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지금 망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8명의 경선 완전히 묻혀버렸죠. 본인의 출마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재찬 최고가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저도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관의 그 가처분 인용되면서 예측 가능성 안정감조차 사실 깨졌어요.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도 여야가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덧 파면된 이후에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버립니다. 예측 가능성과 사실 멀어진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가처분 인용되기 직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명이 아니라 발표였다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임명한 게 아니라 지명이었다. 그러니까 지명도 아니고 임명도 아니고 단순한 발표였다라고 발표였다. 하는 것은 말을 사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목을 한 거고 지명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혔고 야당이 계속해서 반발을 했죠. 지명은 안 된다. 네. 근데 그때도 단순한 발표였다라고 입장을 안 밝혔으면 그건 사실 지명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인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그냥 발표였다고 말을 번복하는 사람한테 어느 유권자들이 장래의 지도자라는 그 직위를 맡길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전 잘한 거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나요? 마흔역 재판관 임명한 거. 네. 제가 네. 하나는 우리 이기인 최고 말에 동의하고 하나는 반대하는데 정치할 거면 지명을 발표다 이런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냥 세게 붙어야 돼. 네. 헌재에서 반대하고 가처분 인용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냐. 그렇죠, 그렇죠. 본안 심판 빨리 해라라고 승부를 보는 게 정치인 스타일이지. 지명 다 해놓고 이건 사실 발표였습니다. 이거는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네. 위험을 회피하는 관료의 언어다. 이 관료적 습관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저도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경선 흥행에 좀 찬물 뿌려가면서 한덕수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해 왔지만 네.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어느 정도 국민 열망이 모이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경선만으로 후보 냈을 때 이재명 전 대표와 1대1 승부가 제대로 가능할까? 뭔가 역부족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서 원샷 단일화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그 단일화 경선에 또 언론과 국민의 시각이 계속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대통령 되겠다는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보수 진영은 뭔가 역동적으로 이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설령 최후의 후보가 한덕수가 되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한 번 더 붐업하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벤트 차원 컨벤션 효과가 또 볼 수 있으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뭐 연일 그냥 공약 관련된 행보만 보이고 있고 언론들도 관심을 갖는 게 더 이상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 전 대표 공약에 또 많이 기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K컬처, K방산 이런 거 언급을 하는데 실용주의자 이게 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층을 좀 노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이제 이재명 이제 후보는 본인이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뒤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열차의 선장 그게 이제 조정대를 잡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 중에서도 실용주의라는 것. 그리고 경제를 왜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잘사니즘으로 가야 되겠다. 잘사니즘. 그런데 이거에서 늘 민주당은 진보 정권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들은 분배에 그 더 방점을 찍어 왔던 거 아니냐? 성장 없는 분배가 없을 텐데 왜 성장 얘기는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성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분배를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이를 키워서 분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파이를 키울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용주의 이 네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흑묘백묘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 영상으로 할 때도 이 정책이 빨간 딱지를 붙인 정책이냐 파란 딱지를 붙인 정책이냐 소위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정책인지 아니면 이 진보 계열에서 나온 정책인지 누가 먼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이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실용주의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이 방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가운데 또는 가운데에서도 우측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K-엔비디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판 대왕거래 프로젝트다. 뭐 이렇게 아주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K-엔비디아는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 쏙 들어갔죠. 더 이상은 뭐 국부 펀드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걸 구체화하진 않는 것 같아요. AI 기본 사회로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긴 잘사니즘, 했던데.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거 영상에서 이제 출마 이 단어로 썼는데 네. 사실 잘사니즘, 먹사니즘이라는 게 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표를 멸칭하는 막사니즘을 가리기 위해서 낸 전 구호라고 봤거든요. 네. 그 이상의 비전은 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분배도 같이 얘기한다. 그건 좋은데 기본 사회인가요? 그걸 예. 이번에 대규모 무슨 뭐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시장과 도지사 때 썼었던 무상 내지는 현금 복지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시장이 썼던 무상 교복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요자로 하여금 25만 원 현금을 줬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럼 그 25만 원 현금을 주면 당연히 시장 논리에 따르면은 그 교복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입된 세금만큼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조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여기서 성장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분배가 어울리는 단어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전 기억나는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예. 방첩사를 세 가지로 쪼개겠다. 국방부 세 기관 쪼개겠다. 그리고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쪼개겠다. 또 하나가 방첩사 쪼개는 거 감사원을 국회 통제밖에 국회 통제밖에 안 하겠다는 그 약간 보복성 공약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복은 됐었을 안 때 하신다고 이제 정확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 감사원을 국회 통제에게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180석 의석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정부를 네. 감사해야 되는 감사원을 자기 밑에 수하해 두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것이 과연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방첩사를 세 개로 쪼개는 것도 물론 계엄에 대해서 지적받는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간첩 활동, 첩보 활동, 동행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예. 근데 그거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방부에다가 예속시키고 편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기보다는 약간 보복성 공약으로 좀 평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좀 예.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첩사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당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공약 아니다. 공약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 논의한 바도 없고 토론회에서 개인의 의견들을 가지고 공약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게 제가 공약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보복성으로 지금 공수처와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의 연속성상이 공수처입니다. 네. 근데 공수처의 기능을 좀 확대해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검찰이 이 기소 독점주의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 감사원의 기능을 이관해야 된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감사원은 국회 소관입니다. 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해야 되는 기능이 대통령 밑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 이 헌법상에서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갖다가 제대로 바로 잡아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 이게 국회의 기능인데 이것이 왜 대통령 밑에 가 있냐? 이걸 지적하는 것이 보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